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분단국 통일 사례를 통해 본 우리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의 시사점, 교훈을 살펴보는 내용을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나라가 강하거나 또 나라의 통합이 잘 되어진다면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이렇게 번창할 수 있지만, 나라가 약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분단이 되거나 아니면 나라 내부에 권력 투쟁이나 분열이 일어나서 또 분단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됐든 역사적으로 보면 분단이 되었다가 통일되었다가 이렇게 국가가 형성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보면 우리의 역사의 과거 역사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통일 신라 시대로 통일 국가가 있다가 그 뒤에 또 분열이 되죠. 후삼국에 의해서 분열되었다가 고려로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고려 왕조가 끝나서 조선 왕조로 이렇게 해서 단일 통일 국가로 오랜 역사를 지켜왔지만,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패망을 하고 전선 국가들이 우리 한반도를 전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북쪽은 이제 소련이 진주에서 소련 군정을 하고, 또 우리 남쪽은 미국이 미군정으로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다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분단이 고착화 되는 이런 분단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역사적 배경은 다르지만 분단된 국가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과거에, 지금은 통일이 되었지만 베트남이나 예멘, 또 독일, 중국과 대만은 아직도 분단이지만 나름대로 또 통일을 위해서 정책은 중국의 정책이나 대만의 정책은 다르지만 원차이나라에서 통일되기를 하나의 나라로 통일해야 됐다는 그런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대한민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통일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은 변함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많은 나라들 중에 3개국은 이미 통일이 되었고, 우리와 중국과 대만은 분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1989년 11월 달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한 2주 전쯤 됐을 겁니다. 2-3주 전쯤, 2주 전쯤인가. 독일의 통일의 기반을 정책적으로 갖추었다는 그 동방정책을 구현했던 브란트 수상이 한국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브란트 수상이 얘기하기를 독일은 통일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독일의 경우에는 2차 대전 이후에 전성국가인 소련과 미국과 그리고 영국, 프랑스가 독일 민족을 어떻게든 이거 약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분단을 시켜놓고, 그리고 4대 강국의 동의가 없이는, 합의가 없이는 통일할 수 없다고 이렇게 국제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남북한은 2차 대전의 전범국가도 아니고 저루천이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분단이 되었고, 또 6.25 전쟁으로 고착이 되어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이 분단돼야 될 하등의 국제법적 구속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독일보다는 한국이 더 빨리 통일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었는데, 그 이후에 한 2-3주 뒤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한 329년 독일이 통일되었습니다. 브란트 수상조차도 독일이 먼저 통일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독일이 먼저 통일되고, 독일의 통일이 1990년도에 되었는데 지금 벌써 3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분단 국가로 남아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서로 대결 구도로 남아있는 참 우리 민족의 역사로 보면
참 슬프고도 그런 참 아쉬운 이런 상태로 우리가 계속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5개 국가 중에 특별히 한 3개 국가의 통일의 과정, 그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적 교훈이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비록 또 통일이 되지 않았지만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어떤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이제 보시면 큰 통일의 유형적인 측면에서 보면 베트남의 경우에는 냉전 시대 때는 북베트남 월맹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은 우리가 월남이라고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베트남의 경우는 1975년에 통일되었습니다만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북베트남 월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갖고 운영되었던 월남, 남베트남을 무력 통일로 해서 공산화 통일을 시킨 하나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멘은 그 아라비아 반도 그 가장 밑 끝단에 있는데 북예멘과 남예멘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었습니다. 뭐 정치 이념으로 보면 둘 다 기본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슬람 종교 정책 기조를 갖고 있지만 남예멘이 거기는 사회주의 체제였습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남예멘이. 그리고 북예멘은 좀 뭐 자유주의랄까 뭐 시장경제 질서의 어떤 형태로 남북을 그렇게 갈라졌는데, 예멘은 기본적으로 양 나라의 정상들이 만나서 합의를 해가지고 통일헌법을 만들어서 합의 통일한 그런 케이스였는데, 합의 통일하고 나서 내부적으로 통일된 이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오히려 더 많이 증폭이 됐습니다. 통일이 되면 사회가 통합이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렇게 통일국가가 지속적으로 이제 하나의 국가로 지속될 수 있는데, 예멘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분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남예멘이 분리를 선언해서 분리를 하다가 당시에 힘이라 할까, 뭐 경제력이랄까 이런 데서 좀 더 힘이 센 북예멘이 남예멘을 무력으로 통일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의 통일로 시작해서 다음에 무력 통일로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독일의 이야기를 하면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했다. 우리 국내에서는 주로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동독 주민들이 동독 공산정권, 독재 정권에 대해서 항거를 하고 그러한 뭐랄까 민주시민혁명이랄까 평화혁명을 통해서 동독의 공산 독재 정권에 대한 항거를 하면서 이것이 촉발되어 가지고 동독 주민들이 서독 체제와 통일해야 되겠다 하고 부르짖으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서독의 당시 콜 총리가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겠다, 전격적으로 통일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그러면서 서독과 동독의 양 지도부들이 합의해서 통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국내에서는 초기에 흡수 통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과거에 동독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흡수 통일이 아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한 통일이다. 그래서 일종의 합의 편입 통일이다. 합의해서 우리가 서독 체제로 편입된 그런 통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지금 현재 뭐 통일 언제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국 대만은. 그러나 이제 원차이나에서 중국 본토에서는 일국양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통일이 되더라도 뭐 예컨대 대만의 그 체제를 인정해 주겠다. 그 사례로 이제 홍콩이 1997년 중국으로 넘어서 그동안에는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국제적으로 약속하기를 1997년에 중국 본토를 넘겨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면서 홍콩은 적어도 한 50년간은
홍콩이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했던 여러 가지 자유주의, 자유시민 체제,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 이걸 그대로 인정해주겠다 하고 해서 일국양제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중국은 일국양제 방식을 주장하는 반면에 대만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이런 시장경제 체제로 통일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라마다 어떻게 통일이 되었고 또 그 통일되는 과정에 있어서 또 통일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면서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나 교훈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원래 베트남은 프랑스가 지배를 했습니다. 프랑스가 이제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서방이 주로 이제 산업화되면서 대량 생산되고 그러면서 그 물건을 해외에 팔고 그리고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들을 해외에서 많이 수입하는 일종 우리가 이제 제국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서방에 먼저 선진 산업 강국이 됐던 나라들, 뭐 영국이든 프랑스든 뭐 스페인이든 어느 나라든 뭐 독일이든 일본이든 이런 나라들이 세계를 이렇게 각국마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베트남은 프랑스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지배하면서 지배당하는 민족들은 항상 항거하고 독립을 하려는 그런 내부적인 움직임이 있죠. 우리의 경우에도 일제 35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지배를 받는 데 대해서 항거하면서 또 뭐 해외에 나가서 독립운동도 하고 뭐 상해 임시정부를 만든다든지 또 뭐 자체 내에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하듯이 베트남도 프랑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독립운동이나 한글을 했는데 특히 이제 북베트남에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호지민이라는 민족 지도자,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민족 지도자가 북쪽은 독자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하나의 정치 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힘이 세지면서 일본이 한국을 넘어서 만주도 잡아먹고 또 중국도 지배하고 그런 베트남까지도 장악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우리의 경우에는 북한에 소련이 이루어오고 남쪽은 미국이 오듯이 북베트남에는 중국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남베트남은 영국이 왔어요. 근데 영국이 왔는데 프랑스가 과거에 베트남을 우리가 지배했다. 그러니까 영국과 협의해서 우리가 하겠다 해서 영국의 지배에서 다시 프랑스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지배를 받았던 북베트남은 이미 호주민이라는 사회주의 이념, 같은 이념을 갖고 있었죠. 같은 이념을 갖고 있는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호주민이가 독자적으로 독립을 해서 여기 보시면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설립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트남 민주공화국. 그러니까 북쪽은 이미 이제 독자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남쪽은 이제 프랑스가 계속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북베트남 입장에서는 나라 전체를 독립을 해야 되니까 베트남하고 프랑스하고 계속 전쟁을 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1954년에 제네바 휴전 협정에 의해서 북이 17도선을 한국 그때는 38도선 아닙니까? 거기에는 북이 17도선을 경규해서 휴전을 선언하고 그리고 일단 애국군들은 철수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총선을 통해서 통일해라. 우리의 한반도 한국에는 남북한에는 유엔이 남북한 총선을 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남쪽에는 총선했지만 그 당시에 북한은 이 총선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이제 총선을 하면 가장 어느 나라든지 구성원들의 인구수로 국회의원들도 뽑고 머릿수로 하니까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 대의제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작고 또 독자적으로 공산주의 세력을 구축해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켜야 되는 또 목표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한반도에서는 북쪽이
총선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남쪽만 총선을 해서 대한민국의 국회를 만들고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항상 대한민국은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다. 왜냐하면 유엔이 총선을 해서 너희들이 통일된 하나의 나라를 만들라고 유엔이 결정을 해줬는데 북쪽이 거부하는 바람에 한국만 유엔 감시와의 정말로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다. 북한은 합법적이지 않고 불법적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트남의 경우는 어땠느냐? 오히려 월맹, 북베트남은 선거하자. 자신이 만만했습니다. 그런데 남베트남이 오히려 선거를 안 하겠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단이 고차가 되는 거죠. 북은 북대로 전체를 선거해서 하자 했을 때 북베트남은 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베트남이 오히려 우리하고는 다르게 거꾸로 선거를 거부하면서 이제 고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55년에 월남에는 고딘 디엠이라는 사람이 월남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단이 고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가 상대방을 이렇게 전복시키는 전략 전술에는 이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것이 공산당 혁명 전략 전술을 공부해 보면 나타나 있는데 뭐냐?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 타겟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북 입장에서 월맹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은 월남 정부거든. 월남 정부의 지도부거든. 이 지도부를 무너뜨리려면 지도부를 일단 두고 일반 주민들, 시민단체들, 종교단체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월남 정부를 공격하는 이런 방식이 일종의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남쪽에는 이 월맹의 입장, 북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월남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보시면 월남의 농촌의 인구들의 거의 한 3분의 2가 월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형제들도 저녁에 식사를 하고 헤어지면 형은 월맹을 위해서 일을 하고 월맹을 위해서 이제 투쟁하는 거죠. 또 동생은 월남 정부를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힘으로 생각하면 북쪽은 완벽한 하나의 독립된 힘을 가진 체제가 있고 남쪽에는 월남 정부의 반대 세력들이 있으니까 힘으로 누가 힘이 셉니까? 월맹이 힘이 세죠. 그런데다가 월남의 경우에는 군사 정권이 자꾸 대표로 되면서 부패하고 또 미국이나 외부에서 지원을 해줘도 그걸 받아먹으면서 스스로 나라를 깨끗하게 운영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부패 구조가 형성되고 하니까 거기에 뭐라 할까 독재에 항거하는 이런 종교단체라든지 시민단체가 반정부 활동을 계속하고 하니까 그 정부의 힘이라는 게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월남이 공산주의 세력인 월북한테 무너지면은 공산주의로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끝까지 보호해 주듯이 월남도 공산 세력한테 먹히지 않도록 막아야 됐다는 생각 속에서 미국은 월남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계속 지원해 줍니다. 해주지만 월남은 제대로 싸울 의지도 없고 정권 자체가 부정부패의 정권이고 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나 종교단체나 시민단체들은 이런 독재 정권에서 항거하니까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 무슨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월맹이 미국의 그 군함에다 통킹만에 포격을 합니다. 원래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능하면. 그리고 월맹을 직접 공격하려고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월맹이 이 통킹만에 있는 미국의 군함을 공격을 하자 미국이 군사적으로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월남 전쟁이 이제 무력 전쟁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국제 전쟁으로 바뀌죠. 미국이 가니까 미국의 우방 국가들한테 같이 참여해다오 하니까 서방의 많은 국가가 참여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참여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래서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베트콩 전술이라는 것이 참 무시무시하죠. 미국 사람들은 키가 크고 무력을 하지만 이 베트콩들 월남에 있는 인민해방전선 군인들 월남에 있는 그 사람들 베트콩이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땅에다가 전부 땅굴을 다 파놨어요. 저도 이제 과거에 베트남에 가서 베트콩들이 파놓은 그 지하 땅굴을 제가 한 2차례 직접 방문하고 그 밑으로 가봤습니다만은 굴이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덩치 큰 사람들이 계속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굴이 전체적으로 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굴로 들어가면 나가는 길은 어디 뭐 강가로 가가지고 빠져나간다든지 또 강에서 들어가가지고 굴로 돌아간다든지 그 지하에 다 요새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공격을 해도 이걸 전패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월남 정부의 군인들이라는 것이 별로 싸울 의지도 없고 자기 나라인데도 외국에서 도와주니까 그 우리도 뭐 열심히 한국도 대단한 전가를 올리기도 했죠. 그러나 이제 밑빠진 독에 전쟁하듯이 계속 그래 되는 거죠. 자꾸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 내에 60년대 말 이럴 때 젊은 대학생들이 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저런 나라에 가서 목숨 바쳐서 해줄 이유가 뭐냐 하면서 반전 운동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해외에 가서 끝없는 전쟁에 계속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목숨 바쳐야 되는 하는 반전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닉슨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죠. 닉슨 선에서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의 손으로 하라는 것은 이제 미군 철수하겠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국내적으로 반전에 대한 분위기가 하고 평화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자꾸 하니까 서서히 발을 빼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 이제 73년도에 파리 협정을 맺습니다. 파리 협정을 맺어서 월맹과 미국과 이렇게 전쟁 당사국 간에 또 남베트남 이렇게 해서 합의를 보면서 이제 휴전선을 하나 설정을 하고 우리가 물러서고 평화적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군이 철수하죠. 그럴 때도 처음에는 남베트남의 파리 협정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 미군이 빠지면 안 된다 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계속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미군이 철수하고 그러면서 이제 철수했으니까 분단된 국가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합의했으니 평화적으로 이제 휴전하고 그렇게 살자고 했으니. 그런데 이제 75년도에 월맹이 집중적인 무력 공격을 해서 남베트남을 무너뜨리고 통을 합니다. 그런데 통일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통일하는 것은 하나의 체제와 이념으로 통일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월맹이 이제 무력으로 이겼으니까 이제 베트남 전체는 공산주의 이념 체제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쭉 설명했지만 왜 월남이 패망했을까 하는 것을 보면 여기 이제 자료에 보면 월맹 북베트남은 자기도 튼튼하고 그걸 보통 이제 공산주의 혁명의 이론으로 보면 민주기지를 합니다. 내의 영역을 튼튼하게 해놔놓고 또 상대방 영역을 약화시키는 그 방식이 통일전선 전술인데 그걸 정치 투쟁과 믹스해서 잘 계속 상대방 정부, 베트남 정부를 약화시키는 거죠. 월남 정부를 계속 약화시키는 거죠. 그럼 월남 정부는 또 스스로 부정부패되고 약하고 싸울 의지가 없으니까 여기에 패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월남 지도층의 부패와 국론 분열이 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베트남 전쟁 오래 가니까 반전 분위기가 일어나고 이제 전쟁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물러서고 그리고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월맹이 무력으로 통일되는 이러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는 바로 이제 베트남이 어떻게 통일되는 공산화 무력화 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우리도 미군이 철수되면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 이제 월남 베트남 모델을 보고 베트남 통일 모델을 보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제 우리가 남북한 통일을 하자고 할 때 우리가 내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이 함께 잘 살자. 통일되면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이 공사나 무력 통일을 하다 보니까 경제가 낙후가 됐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계획경제, 명령경제를 하다 보니까 경제가 완전히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공산 종주국인 소련이 계획경제를 통해서 경제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가지고 무너지듯이 계획경제 자체는 초기에는 좀 후진국에서 초기에는 인력을 동원해서 좀 이렇게 발전시켜 좀 도움되지만 이제 하이테크 산업이라든지 인간의 창의력을 유도한다든지 인간의 적극적인 생산성을 유도하는데 이럴 때는 이 계획경제 체제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되었지만 공산화 통일되다 보니까 남쪽도 전부 다 공산화 체제로 다 바꾸고 계획경제 체제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이 되어가지고 좀 그래도 어쨌든 사회주의 체제로 통일됐다 하더라도 통일되어서 잘 먹고만 잘 살 수 있고 더 좋았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오히려 경제적으로 낙후되는 더 열악한 상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남에서 살아왔던 베트남에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힘들죠. 첫 번째는 하나의 체제가 공산 체제로 만드니까 남쪽의 사람들을 공산 이념으로 다 세뇌 교육을 다시 시켜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숙청을 시켜야 돼요. 지도층을 다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동안은 어찌됐든 부패하고 시끄럽게 했지만 자기는 자유롭게 할 말 다 하고 자유롭게 살았지만 공산주의 이념으로 딱 되면 당도 하나로 딱 일사불란 움직여야 되고 경제도 계획경제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많은 사람들 월남산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보면 보트페프라 해가지고 한 100만 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죠. 바다로 도망가고 어떤 사람들은 육지로 그 옆에 라오스나 캄보디아로 도망가고 또 바다로 가서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다른 나라 가서 또 사는 사람들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공산연맹에 대한 통일 길레가 되어 있는데 가장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기관하고 지금 통일된 베트남하고 이제 학술 세미나를 하는데 그쪽에 이제 베트남은 지금 아직까지도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경제는 시장경제 체제라도 거기는 공산당 체제죠. 대체로 이제 공산당 체제는 엘리트들이 사회과학원, 자연과학원, 과학원 이렇게 이제 소속돼서 하죠. 베트남에 이제 사회과학원의 학자들하고 우리가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주제가 뭐냐면 통일 이후에 통합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주제였어요. 저는 이제 토론자로 갔었는데 그때 이제 베트남의 사회과학원의 원로 교수였어요. 원로 교수의 발표 내용이 베트남이 통일 이후에 교육 통합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주제였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공산주의 체제로 통일했으니까 남쪽 사람들 다 공산화 체제로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교과서도 다 개편해야 되잖아요. 그럼 교사들도 다시 가르쳐야 되잖아요. 학생들도 다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쫙 하더라고. 근데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이 섬찟한 거예요. 우리의 경우에도 공산화 통일이 되었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교과서가 개편되고 교사들도 공산 이념으로 교사들도 바뀌어야 되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그렇게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한 70년 동안 정말로 자유롭고 평화롭고 민주적인 이념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이걸 공산 이념으로 바꿔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잘 아시지만 인류 역사상 공산 이념과 자유민주 이념이 적어도 한 7, 80년 한 8, 90년 이렇게 대립돼 오다가 공산 이념이 인류에게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소련이나 공산 국가였던 동구 유럽 국가들이 다 이제 자유경제로 그리고 다당제 민주주의로 다 바뀐 상태에서 이 공산화 통일이 되면 끔찍하더라고 제가 옆에 들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당시에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남베트남에서 월남에서 지도자층들을 이거는 숙청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냥 숙청하면 시끄러우니까 외지에 우리 같은 저 시골 같은 데도 큰 경제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집단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거기 가서 일하라 명분이 일하라고 하지만 노동자로 전락시켜서 일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숙청시켜 나가는 이런 일들도 생기고 하니까 끔찍스러운 거죠.
그리고 옛날에 이제 주로 그 월남 정부의 지도층들은 주로 가톨릭 신자였어요. 월남 지도층은. 그러나 일반 대중 중에는 불교 신자들이 많았는데, 베트남에는 불교 신자들이 통일되기 이전에 월남 정부의 부패에 대해서 많이 이제 항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적인 어떤 성격을 가진 지도자들이 불교 신자들 많이 탄압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베트남이 이제 월맹의 중심으로 공산화 통일되면서 그 지도층에 있던 가톨릭 신자들을 다 제거를 했고 반정부 활동을 다 제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통일되면은 항거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탄거할 것이라는 생각하에 소위 말하면 반골 기질이 가진 사람들을 다 또 숙청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 초토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 이 공산화 통일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통일하면 엄청난 사람의 인명살상이 있고 또 건설했던 모든 산업시설들이나 시설물 다 파괴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통일이라는 것은 우측에서 하면 통일된 이후에 어떤 그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잘 살고 하는 것을 위해서 통일하자고 하는 것인데 통일이라는 그 과정을 무력화 통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거기에 있는 시스템을 파괴되니까 그 바람직하지 않고 또 공산화 통일되니까 더더구나 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산 세력의 침투와 방지에서는 우리 내부가 튼튼하고 단결이 되는 대부분 공산주의 세력들은 분열된 사회에 잘 침투하기 쉽습니다. 불만이 많고 그래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공산주의가 침투해서 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계속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뭐라 할까 집단으로 활용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분열이나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통합된 사회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는 만약에 미군이 끝까지가 버텨 있었다면 그래도 공산화 통일은 되지 않았을 건데 물론 월남 정부가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서 미군 철수를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다 하는 안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안보가 무너지면 상대방이 강하고 내가 약하면 무너지기 십상이죠. 또 대부분 공산 세력들은 말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과거의 공산주의의 해외 공산 세력을 침투하는 그런 가정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도 지금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것이 아니다. 신중해야 된다. 안보가 어느 정도 튼튼히 있으면서 경제도 함께 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안보가 무너지고 경제도 약해지고 또 우리 국론 분열이 나면 우리가 약해지니까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 사회가 그렇게 쉽게 과거의 월남 정부처럼 그렇지는 않죠. 대한민국은 사실 뭐 상당히 튼튼해 있죠. 뭐 한미 동맹을 위해서도 튼튼하고 또 우리 미국이 없더라도 우리 군 자체도 이제는 옛날 대한민국 아니니까 엄청나게 강해져 있죠. 경제력도 세계 12국가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이제 너무 자유가 너무 만기간 사회가 되다 보니까 많이 분열되어 있는 건 맞아요. 갈등도 많이 심해지고 또 요즘 소위 말하는 이념적인 갈등도 많고 정파 간의 갈등도 많고 그리고 뭐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우리는 통합된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베트남의 공산화 무력 통일의 사례를 통해 볼 때 그런 것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멘은 역사가 참 깊습니다. 예멘은 BC 한 뭐 800~900년 전부터 아라비아 반도의 예멘 민족으로서 단일 민족으로서 상당히 오랫동안 뿌리가 깊은 역사와 전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멘 사람들은 우리나라 한민족처럼 자기 나름대로 예멘 민족에 대한 역사에 대한 뿌리, 단일 민족 이런 것이 강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죠. 지배를 많이 오스만 트르크에서 거기에도 지배도 받고 하다가 결국은 베트남은 불란서의 지배를 받았듯이 예멘은 영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라비아 반도가 거기 유럽이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그 가장 좋은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걸 옛날에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프랑스나 영국이 서로 그걸 먼저 자기가 그걸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점령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영국이 장악했죠. 영국이 이제 예멘을 장악했지만 영국이 필요한 것은 예멘 전체가 사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남예멘 쪽에는 지금 이제 예멘이 분단되었을 때 남예멘 지역에는 아덴 항이라고 들어오고 있어서 아덴만. 거기 이제 바다 쪽에 있거든. 아덴만을 지배하는 거죠. 아덴이라는 그 지역, 아덴 지역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그걸 장악했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또 예멘은 역사적으로 민족의 뿌리나 역사가 깊고 또 왕조들이 자기들도 옛날의 역사를 되찾아야 되는 그런 또 저항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북예멘이 먼저 새로운 나라를 왕조 체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예멘과 북예멘이 이제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베트남의 경우에는 북쪽이 호지민이 독립해서 북베트남을 먼저 장악했듯이 예멘의 경우에는 북쪽에서 왕조가 먼저 독립해 나왔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남쪽인 아덴 그것만 지배하면 되니까 그래서 영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남북 예멘으로 갈렸는데 남쪽에도 어쨌든 영국으로 지배로부터 독립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이후에 남쪽대로 영국이 철수를 하고 남쪽은 남쪽대로 독립된 남예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예멘과 남예멘이 분단되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역사가 단일 민족의 역사로 항상 하나로 뭉쳐야 됐다는 생각을 항상 가졌는데 그래서 우리보다도 상당히 일찍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가졌었어요. 우리가 1970년대 초에 들어서 동서 냉전 체제로 냉전 체제에서 탈냉전 체제로 넘어갈 때 우리나 독일이나 예멘의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당국 간에 이런 교류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1972년에 동서독 양 당국자들이 만나서 동서독 기본 합의서, 기본 조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독일과 서독과 동독이 나라와 나라의 사이가 아니고 통일로 가기 위한 잠정적인 특수한 관계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동서독 교류를 물꼬를 본격적으로 트기 시작했죠. 남북한의 경우에는 1972년에 잘 아시는 대로 7.4남북 공동성명 했지만 그때는 우리는 통일의 원칙 정도만 합의를 했으면 그때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원칙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당국 간의 대화를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만들어서 남북 간의 당국 간에 회의를 하고 또 이산가족들이 많으니까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교류를 위해서 적십자 회담을 여는 그 두 가지 채널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다가 73년, 74년에 중단이 됐죠. 어쨌든 그런 탈냉전 기간에 독일의 경우에는 그렇게 나타났고 한국에는 이렇게 나타났지만 예멘의 경우에는 72년도에 양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우리 통일하자. 그렇게 합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73년 말까지 통일하자고 전격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예멘의 경우는 엄청나게 빠르게. 왜냐하면 그만큼 예멘 민족들은 단일 민족으로서 외국의 지배를 받아서 분단이 되었지만 우리는 통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제대로 안 된 이유는 북예멘이나 남예멘이나 정치적으로 후진 체제이고 대부분 군사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인 정치적인 이런 권력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혼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쪽대로 정권이 계속 바뀌고 또 남쪽은 남쪽대로 바뀌고 심지어는 남예멘의 정부에 저항했던 반정부였던 정치 세력들이 도망가가지고 북예멘 도망갑니다. 그러면 북예멘 쪽에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하니까 남예멘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또 심지어는 남예멘 정부가 북예멘 정부하고 상당히 정상회담이나 높은 차원에서 회담을 하는데 남예멘의 대표단이 들고 온 가방에 폭발물이 있어가지고 그게 폭발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갈등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의지는 엄청나게 강했고 정상들이 만나서 정상을 통해서 통일하려고 여러 번 합의를 하지만 남예멘이나 북예멘의 정치적인 불안정 때문에 이걸 계속 이어가지 못했고 또 그것이
남예멘, 북예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예멘 사람들이 북예멘의 정권을 전복시키는 이런 일도 벌어졌고, 또 심지어는 뭐 갈등도 생기고, 그러면서 국경선에서 또 전투가 벌어집니다. 무력 뭐라 할까, 뭐 완전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경계선상에서 여러 가지 군사적인 충돌이 많이 나니까 통일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에 돌아서 계속 이제 또 통일하자. 정권이 바뀌면서 대통령이 되면 항상 통일을 내세웠습니다. 우리 정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똑같은 것처럼 예멘의 경우에도 비록 군사 정권이 또 군사에서 바뀌더라도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통일하자, 통일한 내세웠습니다. 그건 그만큼 통일에 대한 의지가 기본적으로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80년대에는 양 남예멘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통일헌법을 만들자 합니다. 그래서 통일헌법 기초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만나서 통일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심지어는 통일이 되면은, 예멘이 통일되면 통일의 수도는 북예멘의 수도가 사나입니다. 사나. 사나로 우리가 통일 예멘에 수도를 하겠다까지도 합의해요. 그만큼 진전이 되지만 이게 전국이 불안정해서 제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돼서 전격적으로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990년에 통일이 됐지만 1988년 들어와서 전격적으로 이미 헌법, 통일헌법이 어느 정도 초안이 되어 있으니까 80년대 만들었다. 그걸 전부 최종 마무리해서 헌법을 통과시키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통일한다. 이래서 전격적으로 1990년 5월 달에 통일을 합니다. 그때 이제 통일의 여러 가지 계기가 되었던 것은 당시에는 북예멘이 남예멘보다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인구도 북예멘이 남예멘보다 한 4배 정도 많았습니다. 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북예멘이 좀 더 강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강했다 하더라도 예멘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낙후가 되었습니다. 대출 아라비아 반도에 보면 뭐 사우디다, 이라크다, 뭐 다른 나라 엄청나게 잘 살지 않습니까? 기름을 팔아서 잘 샀죠. 전 세계가 이제 원유를 가지고 전부 에너지원이 되니까 아라비아 반도가 전부 기름 팔아서 장사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예멘이나 북예멘에도 기름 유전이 있었지만 특히 그 남예멘과 북예멘 사이의 경계선상에 예멘 전체의 기름 매장량이 한 5%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제 통일되면은 이 기름을 유전을 개발하면 우리 잘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시에 예멘은 아주 못 살았기 때문에 남예멘이나 북예멘의 젊은 청년들이 전부 사우디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쿠웨이트에 가서 전부 뭐라 할까, 노동자로 왔어요. 지금 이제 북한에서 못 먹고 못 사니까 많은 북한의 노동자들이 뭐 연해주에 간다든지 중국에 간다든지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거의 제가 자료 보니까 한 200만 명이 젊은 청년들 해외 가서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국에 송금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통일되어서 잘 살자 했고, 또 전격적으로 통일에 대한 의지가 70년도부터 정상들 간에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합의한 통일이니까, 정상 간에 합의한 통일이니까, 자, 현재 있는 정치 체제를 그대로 하나도 잘라내지 말고 손실시키지, 그대로 우리 붙자, 그대로 통합한다, 이렇게 합의했어요. 그러니까 남예멘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북예멘과 남예멘이 똑같이 5대5로 통합하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동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정치 체제는 북예멘이 좀 더 강하니까 대통령은 북예멘의 대통령이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통일된 예멘의 부대통령 총리는 남예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강요도 거의 50% 나눴습니다. 그런데 강요 중에 좀 더 뭐라 할까, 더 뭐 힘이 세다 할까, 더 중요한 강요는 북예멘 사람들 하고, 그리고 조금 덜한 데는 남예멘 사람. 그러니까 뭐 5대5로 하니까 뭐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있는 걸 그대로 다 유지해요. 누굴 뭐 공산화 통일, 베트남의 경우에는 남베트남 사람이 다 숙청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멘의 경우는 그 숙청이 없이 그대로 딱 통합을 하니까 뭐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통일되면 유전을 개발을 잘 산다니까. 그래 통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도 그대로 그 사람이 다 통합을 했어요. 한 명도 자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러면 예컨대 군대에 지휘관이 있으면 지휘관은 북예멘 사람이고
부지가는 남해면 산행하고, 그 군인들도 남해면, 북해면 사람들 사정들을 그대로 뭐 자르지 않고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딱 통합했어요, 그대로. 그러면서 이 사람 섞어야 되는데 섞지 않고 남해면 편제 그대로, 북해면 편제 그대로 구성원들을 그냥 섞지 않고 그대로 다 편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의사결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국무회의를 열면 북해면 출신들은 북해면 입장에서 계속 주장하고, 남해면 출신들은 남해면 입장에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도 남해면 출신들의 군인들은 자기의 지휘관이 부지휘관인 과거의 자기의 지휘관의 말을 듣지, 새로운 편제의 지휘관인 북해면 출신의 얘기를 안 들어요. 또 북해면 출신 군인들은 자기의 과거의 상사인 북해면 사람을 얘기 듣지. 그럼 군대가 일사불란하지 않죠. 우리 세속말로 하면 돌가루 집안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체제도 제대로 의사결정이 잘 안 되지, 군대도 그렇지. 이러니까 이제 이 효율성이나 통합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문화적으로도 충돌이 많이 일어났어요. 기본적으로 통일할 때는 옛날부터 70년대부터 남해면과 북해면이 통일하면 이슬람 문화를 기본적으로 한다. 왜냐하면 이슬람교를 다 믿었으니까 이슬람 문화를 한다지만, 그러나 똑같은 이슬람 문화지만 남해면과 북해면은 실제로 조금 차이가 났어요. 왜냐하면 북해면은 좀 더 이슬람 문화에 조금 더 원리주의적인 그게 강했다면, 남해면은 영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영국의 지배하니까 영국에 보다 선진화된 뭐라 할까, 자유, 시민 이런 문화들이 침투가 됐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해면에는 일부 다처제예요. 남해면은 일부 일처제야. 그 통합을 해놔놓으니까 이게 혼란이 나잖아요. 만약에 그걸 일부 일체제로 이제 통일돼서 했다 하면 북해면에 있던 그 부인들을 어떻게 해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한 사람이 세 사람 내지 네 사람을 부인을 둘 수 있었거든. 예? 그런데 통일되면 자기 부인을 어떻게 처리해? 예? 그런 문제가 있죠. 두 번째는 여성들의 권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북해면은 여성의 권리를 아주 무시했어요. 그런데 남해면은 영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남녀 평등 문화를 쌓은 거예요. 그래서 북해면 쪽에는 여성들이 예컨대 대학을 졸업했다 어디 하면 공무원까지는 갈 수 있는데 다른 데는 취직이 안 돼요. 그런데 남해면은 남녀 평등이니까 여성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통합을 해놓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남녀 문화를. 이것도 문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생활에 있어서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술을 못 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북해면에는 약간 원리주의적인 게 강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해면에는 평소에 술을 못 먹게 해서 음주, 술집, 가무 이런 게 안, 춤추는 거 이런 무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남해면은 술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럼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뭐 이런 그런 유흥 문화가 남해면은 발전됐지만, 북해면은 어차피 술을 못 먹고 유흥 문화가 없으니까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 통합시키는 이게 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북해면에는 술은 못 먹게 했지만 까트라는 그 나무에 잎 사고가 있어요. 잎 그걸 이제 씹으면 약간 환각제 비슷한 그런 그 나와요. 몸에 뭐 어떤 사람들 왜 아편만 한다 하는 식으로 그런 게 있는데, 북해면에는 그걸 허용했어요. 술은 못 먹게 허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남해면에는 술은 먹게 했지만 그건 금지됐어요, 법적으로. 그럼 통합을 해놓으니까 이게 문화가 다르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문제가 갈등이 일어났더라도 유전이 개발돼 경제적으로만 잘 살았다면 그것이 이게 다 이렇게 묻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통일이 됐으니까 야 이제 잘 살 거다 하고 해외에 나가 있던 젊은 청년들 200만 명이 다 자국으로 다 돌아다녔어요. 왜냐면 나라가 이제 통일되고 잘 살 수 있다 하니까 해외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부모 있는데 가가 근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유전 개발이 안 되고 경제는 경제대로 계속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만이 계속 생긴 거지. 왜냐면 노동력이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산업은 성장이 되지 않으니까 실업자가 더 많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뭐 노사 파업이 생기고 이러니까 사회는 사회대로 더 혼란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93년 5월 달에 다시 7월 달인가 분날이 다시 되는데, 그때 왜 됐느냐? 통합을 되고 나서 일당은 어디서 했느냐?
예멘에서 기존에 있었던 당이 1당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남예멘은 2당 구조로 되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야 간에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1당, 2당으로. 그런데 통일이 되면서 제3당이 하나 생겼어요. 새로운 당이. 예? 그래가지고 93년도에 총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예멘 쪽에 있었던 2당이 당연히 2당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북예멘이 1당이 되고 2당은 새롭게 만들어진 제3당이 2당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남예멘 출신들의 정당은 3당으로 의석수가 떨어진 거예요. 그 정치 세력이 약화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남예멘의 대통령이고 당수했던 사람이 이거 이래 되니까 자기는 이제 완전히 뭐 힘이 약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들하고 통합 못하겠다 계속. 원래 이제 통합할 때 어떻게 약속했냐면 통일한 이후에 가동기를 30개월을 줬어요. 30개월을. 그 가동기 동안에 이제 통합해서 이제 정식으로 하나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전에 선거를 통해서 남예멘이 3당 체제로 됐단 말이에요. 남예멘 정당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분리선언한 거예요. 독립에 나가겠다. 이러다가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멘에게는 분리가 됐다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 북예멘의 대통령이 상당히 권력에 장악력이 있는 살레 대통령이라고 그것도 군인 출신이었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인이 된 사람으로서 살레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그대로 두지 않고 그 다음에 무력으로 예멘을 통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이제 통일을 했지만 예멘 통일이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료나 군인의 명령 계통이나 책임 소재가 불명에 대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이 안 됐다. 두 번째는 이슬람 율법의 적용 문제, 아까 일부 다처 문제, 여성의 사회활동 문제, 음주 허용 등 사회적인 갈등들이 문화적인 충돌이 많았다. 그리고 사회 내에 여러 가지 제대로 경제가 잘 안 피니까 여기 보면 반정부 시위를 일어난다든지 노동자 파업이 있다든지 주민 폭동이 이어지고 그리고 또 유전 개발도 잘 안 됐으니까 이래서 결국은 남예멘이 분리선으로 남북 예멘이 다시 분리됐다. 그러니까 통일되면은 반드시 통합된 나라로 잘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분리도 될 수 있다는 케이스를 예멘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멘 통일의 교훈은 편의적으로 이렇게 서로 손실 없이 정치 통합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통일된 이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 통합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서로 체제 이념, 종교적으로 다른 것들의 갈등 요소를 평소에 많이 완화시켜 놔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완화 안 된 상태로 통일된 나라로 왔기 때문에 물론 남예멘이나 북예멘이 교류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남북 간보다 교류 더 많이 했어요. 거기에 뭐 앞으로 유전을 개발하기 위해서 남북 예멘이 뭐 유전에서도 만들고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관광에서도 만들고 남북 간에 합의해서 남북 예멘도 교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뭐 산악지대 같은 데를 자유롭게 왔다 다니기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 전혀 막힌 건 아니지만 그러나 좀 더 많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들이 있지 않으면 통일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분리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남북 간의 경우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남북 간에도. 우리 남북 간의 통일은 어떻게 생각하면 외형적으로는 합의 통일이거든. 합의해서 당국 간에 합의해서 하자는 게 남북 간의 통일이니까 우리는 통일되면 다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경우에 예멘의 경우에 저런 사태가 생겼다면 우리의 경우에도 아니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교훈을 삼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통일 이후에도 정치 통합으로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신뢰 구축과 사회 통합 노력, 경제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독일은 어떻게 됐느냐? 독일은 기본적으로 이제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그때의 전성 국가인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가 독일 민족을 어떻게든 약화시켜야 된다. 독일 민족 힘이 세면 주변 국가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자기가 장악하려는 이런 공격적인 이런 요소들이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약화시키는 데서 분단을 시켰어요.
그리고 분단을 시키면서 앞으로 통일하려고 하면은 이 4대 전성국들의 동의가 없으면 통일 안 된다고 하면서 국제법적으로 그렇게 딱 조약을 맺어놨어요. 그러니까 동서도는 기본적으로 4대 강국이 허용하지 않으면 통일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경우에는 남북한과 좀 다른 것이 우리 것처럼 6.25 전쟁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주민들끼리 적개심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죠. 우리는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대결로식 적개심이 더 강해졌지만 동서도의 경우에는 그런 건 약화됐어요. 그러나 분단이 되었죠.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어쨌든 전범국가로서 책임지고 국제사회에 반성하는 의미에서 분단은 되었지만 언젠가는 통일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서독은 자유진영 체제니까 이 자유진영 국가들과 가까이 지냈어요. 미국이라든지 뭐 불란서나 영국이나 서방서가 가까이 지내면서 공산주의가 체제가 싫다. 공산주의하고 상대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처음에는 유지했고 동독은 소련이 지원해 줬으니까 소련이 집에 사실상 받다시피 했으니까 소련 체제 속에서 했죠. 그러니까 이 냉전 속에서 대립관계였죠. 그러다가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60년대 말부터 동방정정을 수립했던 브란트 수상이 나서서 동방정정을 내세워가지고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가까워져야 되겠다. 나아지게 해야 되겠다. 좋아지게 해야 되겠다. 그게 작은 그런 정책이었고 또 하나는 접근을 통한 변화. 우리가 같아지려면 계속 만나고 교류하고 해서 변화시켜서 동질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두 가지 정책을 금방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려고 생각이 아니라 마라톤 경주하듯이 장기전으로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동방정책으로 작은 금마 정책과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을 해서 꾸준하게 교류를 해내겠습니다. 사실은 동서독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다녔어요. 사실은 뭐 50년대, 60년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는 적어도 한 200만 명이 왔다 갔다 다녔어요. 우리의 교류하는 상상을 못하죠. 왜 그러냐면 어느 날 갑자기 전쟁에 지고 나서 전성국들이 갈라나오니까 이산가족들이 돼버린 거예요. 베를린의 경우에는 동독 지역에 있거든요. 그걸 베를린 중간에 잘라놨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서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동쪽 지역에 직장이 있으니까 그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분단되더라도 총회는 자기 직장 차에서 서독 사람이 동독까지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이렇게 했어요. 또 뭐 동독 사람이 직장이 서독에 있으면 서베를린에 있으면 그거 와서 일 보고 또 집에 가고 이렇게 자유롭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가족들까지 분단이 되어서는 그냥 막 다니고 만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이제 젊은 청년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특히 이제 동독의 경우에 토지개혁 하면서 농민들이 힘들어가지고 서독으로 또 도망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동독의 경우에 노동력이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도망 못 가게. 노동력을 빠지니까. 그걸 높이고 나서 그때부터는 절차를 밟아서 갔단 말이에요. 절차를 밟더라도 뭐 허가된 조건 속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다녔죠. 뭐 그래서 많이 교류했는데 통일되기 전쯤 1990년 통일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그 전쯤 되면은 적어도 한 해에 한 동서독 사람 700~800만 명 왔다 안 했어요. 우리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동독 사람이 서독 TV도 보고 또 뭐 동독의 도시와 서독의 도시 간에 자매결혼도 맺고 청소년끼리 교류도 하고 심지어는 뭐 엄청나게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뭐 가족들을 만나고 심지어는 뭐 통일되기 전에 동독 사람의 한 400만 명이 서독으로 탈출해서 서독에 살았어요. 지금 북한에서 탈북민들 한 3만 4천 명 된다지 않습니까? 독일의 경우는 통일되기 전에 이미 동독 사람이 한 400만 명이 서독으로 탈출하거나 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합법적으로 오는 방법도 있어요. 동독의 경우에 뭐 나이가 많다든지 뭐 또 정치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서독에서 돈 받고 그냥 서독을 넘겨주기도 하고 또 서독 사람들 중에도 연금 받고 나이 많으면 자기 가족이 동독에 있으면 허가받아서 그 가서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합법적으로. 그럼 우리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의 촉발은 동독은 이제 공산정권으로 해서 그때 동독의 서기장이 호네커 서기장을 단 서기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항상 다니면서 호네커 서기장이 한 17년인가 19년인가 이렇게
권력을 장악했어요. 엄청 오래 했죠. 그러면 다니면서 동독은 잘 사는 나라다, 세계 12국가다 이렇게 선전하고 다녔어요. 당시에는 뭐 동유럽 국가 중에는 그런 동독이 공업적으로는 가장 잘 된 나라라고 했지만 실제로 통일되고 가보니까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획경제 체제를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자꾸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돈은 부족하지. 그러니까 서독으로부터 차관 자금도 많이 받고 하면서 동독이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러고 이제 동독의 경우에는 주민들을 통제체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동독에는 시타지라는 비밀경찰들이 있었는데 비밀경찰들이 동독 주민들, 지도층들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 감독하는 거예요. 북한 같으면 우리가 보위부, 뭐 인민보안성, 그 다음에 뭐 5개 집에 누구 한 사람이 책임지고 이렇게 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처럼 동독에도 북한보다 더 못지않게 세게 감시 감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동독 사람이 피곤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지, 감시 감독 받지, 스트레스 받지, 통제 받지 말이죠. 그러니까 불만이 계속 표출됐어요. 그러니까 동독 젊은 청년들이 이제 보통 뭐 불만이 있으면 뭐 노래도 부르고 뭐 머리도 길거리 하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 비밀경찰 잡아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만. 그리고 이제 동독에는 주로 에너지를 갈탄으로 사용하니까 오염이 많이 됐어요. 에너지가 막 하늘이 푹였고 뭐 이 빨래를 걸면은 막 갈탄이 묻어가지고 시커멓기도 하고 하천도 엉망이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불만을 토로하고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 동독의 한거 정권의 뭐라 할까 뭐 온상이랄까 모체라 할까 이런 것은 동독의 경우에는 이 교회가 인정이 됐어요. 북한의 경우에는 교회를 없앴지 않았습니까? 김일성이가 와서 원래는 우리 한반도에도 북쪽이 더 종교가 서양 뭐라 할까 기독교 종교가 더 세였으면 대부분 이제 선교사들이 평양에 이런 데 와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6.25 전쟁 때 기독교인들이 그 탄압을 이겨내서 다 남쪽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동독의 경우에도 공산주의는 종교가 아편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게 기본 정책이었죠. 그렇지만 워낙 유럽의 역사라는 것이 유럽의 기독교 문화 그걸 뿌리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어버려서 할 수 없이 두었는데 동독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교회를 운영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독 교회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서 연대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의 자유가 형성된 거죠. 그 공산체제지만 이념적으로는 공산체제의 틀 속에 있지만 종교적으로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인정되니까 아무리 비밀경찰이나 이런 친구들이 교회는 들어가지 못해 성녀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경우에도 과거에 이렇게 뭐 데모를 하거나 뭐 한글을 하거나 이럴 때 명동성당에 가잖아요. 명동성당에 피신했으면 경찰들이 성당 안에까지 못 들어가잖아요. 그건 종교 영역에 대한 인정이니까. 동독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동독에서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독재 정권에 대한 문제점을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이 데몬스트레이션의 동독 시민들 데몬스트레이션의 촉발이 된 것이 1989년도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85%가 선거에 참여했는데 정부에서 발표하기는 95%가 선거에 참여해서 찬성표가 나면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건 교회에서 사람 숫자를 물어보니까 이 엉터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항거가 시작됩니다. 그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사는 사람이 뭐냐면 자 평화, 침묵, 촛불 시위를 합니다. 절대로 이 경찰들하고 다투지 말아요. 그러면 우리가 잡혀가는 빌미가 되니까 절대로 평화, 무건 시위를 해야 된다. 촛불 시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 토요일에 가 논의를 하면 경찰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회의했던 서류들이 다 보존이 되는 거죠. 나중에 통일되고 나서 가봤던 교회 안에 옛날에 몇 월 며칠 날 뭘 회의했다 하는 내용들이 다 차곡차곡 되어 있는데 만약 경찰들이 압수했으면 누가 이거 주도했다 다 잡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못 들어가니까 그게 시작이 되는 거죠. 지방선거에 대한 부정,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부정, 환경 문제에 대한 부정, 이런 게 자극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부분 동독 사람들이 이런 스트레스 받고 억압받는
이런 체제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희망이라는 것은 해외에 나가는 거예요. 해외. 같은 공산국가라도 예컨대 뭐 헝가리를 좀 해외 나간다든지 체코로 간다든지 제일 좋은 거는 뭐 서독가는 제일 좋죠. 서독을 간다든지.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희망이 우리 여행을 좀 자유롭게 해다오. 이렇게 자꾸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서방의 특파원들이 동독에 상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파원들이 와서 동독의 사정을 또 바깥에 자꾸 알리니까 외부로부터 동독에 대해 체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동독 정권 입장에서는 우리는 인권 탄압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경제가 어려지면서 89년도 그 당시에 한 9월달에 10월달에 호네커가 그때 건강도 안 좋아가지고 사임을 합니다. 사임을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왜냐면 경제적으로 힘들지. 예? 그러고 자꾸 외부에서 뭐 자꾸 정치적으로 자꾸 국제사회 문제를 제기를 하지. 예? 예, 그리고 자기 건강도 좀 안 좋지. 이러니까 사임을 하고 그 뒤에 누가 오느냐면 당서기장으로 크렌츠라는 사람이 당서기장 와요. 예? 크렌츠는 당서기장이. 그리고 크렌츠가 당서기장이 이제 동독의 정권 전체를 자기가 이제 인수인계를 받았잖아요. 그럼 최고 책임자가 되었으니까 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재정 담당하는 당 비서한테 당신 나한테 동독의 경제가 어떤지 솔직하게 나한테 얘기해라. 호네커는 항상 동독이 세계 12공업 국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나라 이 경제가 엉망이다 말이야. 솔직히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 재정비서가 공식적인 보고를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솔직하게 나라 전체에 대해서 받고 싶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니 최고 책임자가 됐으니까 공식적인 자료 보면 자기도 다 알지. 솔직하게 한번 해봐라. 에? 우리 경제가 진짜 동독 경제가 어떤지 솔직히 해봐라. 그랬더니 이야기가 동독의 경제는 파산국가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는 저 깜짝 놀라는 거죠. 형편없는 나라를 물려받았잖아요. 전임한테. 그런데다가 매일 이제 교회에서 시작된 데몬스트레이션, 침묵 시가 계속되지. 국제사회에서는 동독에 대해서 자꾸 이해를 하지. 그리고 심지어는 소련조차도 소련의 그 당시에 고르바초프가 개혁개방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소련 경제가 무너지니까 소련이 살기 위해서 페레스트라이카, 글라스노스트 이런 개혁개방 정책을 쓰면서 동구 공산국가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소련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구 공산국가들한테도 너희들도 미래를 내서 너희들 갈 길을 가라. 역사의 흐름에 가지 않으면 너희들 후회할 거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공산체제에서 바뀌라는 거지. 개혁하고 새롭게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거지. 그리고 옛날처럼 소련이 도와주는 시대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련이. 그런 이제 와중에 크렌츠가 권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전국이 시끄러우니까 이걸 안정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나중에 몇 사람이 모여서 야, 1차적으로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주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여행을 좀 자유롭게 해주면 좋겠다. 왜냐면 여행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 불만 스트레스 바깥 바람을 쉽게 해주면 이게 좀 잠재워질 것이다.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정치국 회의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당 공보비서가 되었던 킨 샤보보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부릅니다. 크렌츠가 불러가지고 당신 우리 새로운 정책, 새로운 정권 이런 당선인들 바뀐 새로운 정책을 국민들이 좀 알려줘야겠다. 그러니까 전국을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뭐냐면 몇 마디를 적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킨 샤보보스키가 그걸 적어요. 받아 적어요. 그거 마침 동독에는 많은 외신 기자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외신 기자들한테 발표해라 공시에.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날에 불렀어요. 그 외신들이 쫙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중에 특파원 중에 이태리 특파원이 꽤가 많은 질문을 하죠. 그럼 그 정책이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하니까 그 킨 샤보스키가 메모지를 봅니다. 메모지 그런 건 없어. 그저 이제 풀린다는 얘기만 해준 걸 받아 적어가지고 왔는데,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정부에도 대변인들 이런 사람들은 좀 원칙대로 하는 사람 모르면 내가 다시 알아보고 해준다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깨가 많고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 지가 알아서 또 이야기 해버린 경우라고. 그런 킨 샤보스키는 자기가 이제 알아서
이거 즉시 시행한 대로 됐다고. 즉시. 그러니까 대부분의 동독 사람들이 서독 TV를 다 봐요. 서독 TV 재밌으니까 동쪽 재미없으니까 서독 TV를 본단 말이에요. 저녁에 이제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보니까 자료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이태리 특파원이 받아가지고 서방으로 특전을 보내고 그것이 서독 TV에 동독 사람이 볼 때 7시 58분에 발표가 보도가 됐다 하더라고. 자료에 보면, 어느 자료 보면. 그건 정확치 않을 거예요, 아마. 뭐 어떤 자료면 7시 58분, 어떤 데는 대충 뭐 저녁에 이렇게 발표됐다, TV를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대충 그런 것 같아요, 대충. 저녁 시간에. 그러니까, 동독 주민들, 여행 자유연에 가니까 자기들 수군 사업이잖아요. 다 하고 싶 그러니까 막 장벽으로 막 나오는 거지, 사람들 몰려오는. 그러니까 장벽에 있는, 근무소에 있는 사람이, 야, 너 왜 너 총 들고 있는, 야, 너, 넘어가는 서류를 받았냐, 허가 받았냐, 너 얼마 TV도 보지 않느냐 말이야. 지금 여행 자유화를 발표했다니까 군인들이 뭐, 그런 거지. 물밀도 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소련도 절대로 이제는,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거나 한글을 할 때 무력으로 진압하지 말아라고, 소련에서 약간의 경고를 했어요. 옛날처럼. 옛날에는 동구 공산권 사람들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면은 그 나라뿐만 아니라 소련에서도 군인 들어가면 다 진압을 해줬어요. 1950년대 말 60년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련은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라 하고 절대로 자국민들한테 총으로 뭐 사주기나 이런 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소련의 주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못하죠. 그러니까 막 동독 사람들이 막 넘어가는 게 스벨린으로 뭐 서독으로 막 넘어가는 거죠. 그해 11월 9일부터 그해 말까지 넘어간 사람이 자료에 가면 한 37만 5천 명 넘어갔대요. 그럼 주로 넘어가려면 힘이 좋아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넘어가는데 그 자료에 보면 동독 사람들이 서독 가서 제일 많이 먹었던 게 바나나를 제일 많이 먹었대요. 바나나. 왜냐면 동독에서 어려우니까 바나나를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 서독에서 TV에 동독에서 서독 TV를 보면 항상 저녁 바나나가 노란 과일이 있단 말이에요. 저거 뭐지? 한번 먹어보시고 호기심이 있는데 넘어가니까 서독 사람이 바나나를 많이 줬어요. 그리고 또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동독 사람 바나나도 많이 사먹고. 또 원칙적으로는 동독 사람이 서독으로 가면 환영금이라는 걸 줍니다. 서독 정부가.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 돈 받아가지고 막 사먹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 사람들이 다시 동독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정말 지금 안 넘어가는 거야. 나는 여기 더 좋다 이거지. 이미 동독에 서독으로 넘어온 사람이 400만 명이 됐다 하잖아요. 이전에. 엄청 넘어온 사람 많으니까 나 안 돌아가겠다. 이러면서 계속 이 항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동독 사람들이 동독 정권의 항거에 하기위해서 처음에 데몬스트레이션 구호가 우리는 인민이다 이렇게 했어요. 인민이다. 네? 우리가 주인이다 이거지. 국민이다 이거야. 우리를 핍박하고 통제하고 항의하지 말아라. 이런 구호가 나오다가 서독으로 물밑에 사람이 늘어가면서 이 체제하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체제는 서독 체제다.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는 통일이다. 데몬스트레이션 통일이다. 통일해야 되겠다. 그리고 통일을 안 시켜주면 우리 동독 젊은 청년들 주민들이 서독으로 넘어가겠다. 이러니까 양 정부가 다 혼란해요. 동독은 동독대로 혼란이고 서독은 서독대로 혼란해요. 왜냐하면 동독은 젊은 청년들이 다 넘어가니까. 젊은 청년이라는 것이 뭐 근데 의사다, 간호사다, 운전기사다, 뭐 사회에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넘어간다면. 그러니까 경제가 마비되잖아요, 사람이. 의사들이 넘어가면 환자를 누가 봅니까? 그런데 서독 입장에서도 갑자기 많이 오니까 집을 줘야 되지. 돈을 너무 부담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서이 양쪽에 다 부담이라. 이런 상황에서 콜 총리가 딱 전격적으로 딱 배팅을 칩니다. 우리 통일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지 마세요. 그 있더라도 우리가 통일을 시켜서 여러분들과 함께 잘 살도록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통일 이야기를 콜 총리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소련이나 영국 불란서 입장에 용납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동서독의 통일은 4개국이 통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4개국은 동서독이 통일돼서 하나로 큰 힘센 나라로 만드는 건 사실은 원치 않단 말이에요. 국제정책적으로 보면. 그런데 콜 총리가 배팅을 칩니다. 이 역사의 기회다. 이때 통일 안 하면 동서독 통일하기 힘들다 하고 배짱 좋게 배팅을 딱 칩니다. 하자.
그랬더니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연락 옵니다. 아니, 통일이라니 지금 이렇게 통일되겠느냐 하니까 그때 콜 총리가 우리가 지금 당장 통일하자는 게 아니고 아무리 빨라도 3년이나 5년은 안 걸리겠느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또 이제 해외 다른 나라한테 이렇게 설득을 시켜요. 그런데 동독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데 무슨 통일이냐 말이야. 동독 정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이 잘 지내고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우리는 통일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독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동독 주민들이 통일을 안 하면 우리는 서독으로 넘어가겠다. 이제 물꼬는 터졌잖아요. 막 넘어가는 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서독이 동독한테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라.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본 것은 선거를 하는 거예요. 선거. 그래서 동독에서 일당 공산 독재 정권 당이 있던 것을 시민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원탁회의라는 걸 구성합니다. 거기에 시민단체들이 다 들어가요. 당하고 공산당하고 시민단체에 종교인들 이런 사람 다 들어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그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실질적인 국회 역할을 하는 거죠. 원래 국회는 있지만 이 정권이 바뀌는 이 기본 틀을 그 당시에 공산당은 사회주의 통일당이라고 했어요. 동독의 공산당은 사회주의 통일당하고 시민단체, 종교인, 시민단체 이런 사람 원탁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앞으로 나라를 이렇게 끌어가자 하면서 1차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그러면 한번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국민의 의사를 보면서 여러 당이 있었는데 여러 당이 대부분 이제 서독의 정당하고 다 연계되는 당도 있고 했어요. 그러면서 당에서의 공약이 통일을 하지 말자, 아니면 통일을 천천히 하자, 통일 바로 하자, 이런 등등의 공약을 세웁니다. 그때 동독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바로 통일하자는 걸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대부분. 서독에도 조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동독 주민들이 바로 서독과 통일하자고 그런 당에다가 일당으로 만들어주겠느냐, 그렇지 않으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콜 총리가 기민당인데, 기독교 민주당인데, 기민당의 연계 정당이 동독에서 이제 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당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그 당일 곧 바로 통일하자 하는 걸 공약을 내세우면서 서독 쪽에서 거기다가 뒤로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선거를 하고 나니까 선거 결과가 일당이 누가 됐느냐. 바로 통일하자는 대가 기민당하고 연대했던 다른 정당에서 합쳐서 일당이 됐어요. 그걸 국민들이 다 합족하는데 아니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사회의 흐름이라는 것이 이거는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도도한 엄청난 물결이 막 오는데, 그래서 이제 통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통일이 진행이 되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양 정부가 이제 국민들에게 의사를 발표했으니 서독의 대표와 동독의 대표로서 이제 공식적으로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 이런 걸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가장 좋은 것이 동독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화폐 통합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동독의 화폐를 없애버리고 서독 화폐로, 서독의 마르카로 통합시키면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1대1 비율로 나누크로 이렇게 합의를 봅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1대1이 안 되죠. 서독의 마르크가 동독보다 공식적으로는 3대1인가 4대1 정도 되거든. 또 비공식으로 하면 막 9대1, 10대1까지 화폐가 들어오면. 그렇지만 그렇게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나이 구분을 해놨어요. 젊은 사람은 얼마까지 1대1로 바꿔주고, 저축한 걸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바꿔주지만, 그 뒤에는 또 2대1로 바꾸고, 채권 채무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평균 한 1.7, 8대1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더라도 동독 입장에서 엄청난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화폐 경제 사회 통합 조약을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그러니까 경제 통합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90년 10월 3일입니까? 우리 개천절 맞죠? 10월 3일 날 통일을 하죠. 2차 조약, 통일조약을 만들어. 그렇게 쫙쫙 하는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게 1989년 11월 9일인데 통일이 된 게 90년 10월 3일이다 말이에요. 딱 1년 더 329일 만에 통일이 됐어요. 그 역사의 흐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큰 강물이 막 홍수가 넘쳐가지고 막 누구라도 감당 못하는 그 대물결 속에서 회오리 바람처럼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통일이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럴 때 이제 통일할 때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4대 강국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변 4대 강국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유일하게 통일을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동의하고 지지했던 미국이었어요. 그때 서독은 미국과 아주 가까웠어요. 그렇지만 미국도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무슨 조건이냐? 동서독이 통일되면 서방 진영의 자유진영의 집단안보 체제인 나토 체제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걸었어요. 그때 소련이 무슨 소리냐? 너 그러면 안 된다. 왜냐면 소련은 안 그래도 국제적으로 군사를 약화되는데 새로 통일된 독일이 미국 서방편으로 가면 소련의 힘이 더 국제적으로 더 약화되잖아요. 그래서 소련은 어떤 조건을 내걸었냐? 통일된 독일은 중립국가로 남아야 된다. 중립적으로 남아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독의 고민이지. 그러다가 소련의 경우 그러면은 나토 체제도 들어가고 공산 진영의 집단안보 체제, 바르샤바 체제 두 군데 다 동시에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수용을 하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 서독 고민이죠. 근데 서독은 역시 독일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또 미래의 체제가 어디로 갈 것이냐를 보면 공산체제를 먹어야 되니까 미국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소련을 설득식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토 체제로 가겠다. 그때 이제 서독의 콜 총리와 거의 예무장관이 그때도 한 16, 17년 했어요. 겐시아 장관이라는 사람이 예무장관을 16, 17년 했다니까. 오랫동안 해라니까 막 서방 세계 노보 사람 다 하는 게 엄청나게 친한 거예요. 소련하고도 친한 거지. 그래서 딱 서독에서 간파기를 그 당시 고르바초프가 개혁개방 정책을 내세웠지만 제대로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수 진영 세력으로부터 상당히 공격을 받고 있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판단할 때 고르바초프가 정권을 뺏기기 전에 우리가 고르바초프 통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해서 담판을 짓습니다. 소련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소련의 고르바초프, 소련의 외교장관, 그리고 소련의 핵심 권력자들하고 서독에는 콜 총리, 그 다음에 겐시아 장관 이런 사람이 모여서 담판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좋다. 소련이 당연히 도와주니까 소련의 어려운 경제적 지원을 다 해주겠다. 그때 제가 자료에 보면 한 200억 마르크 정도를 일부는 무상, 일부는 뭐 차, 이런 식으로 해서 정중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련의 반대를 서독의 경제력, 돈으로 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서독의 경제력이 되게 뛰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너무 많은 돈 아니냐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때 콜총 배짱을 치는 거죠. 우리가 이때 통일을 안 하면 안 된다 하고 배짱을 치고 그러면서 이제 소련이 마지막으로 요구를 하죠. 좋다, 돈 하는데 동서독이 통일하면 군사적으로 옛날에 나치 시대처럼 그렇게 강국을 가면 안 되니까 절대로 통일되면 핵무기, 화학무기 만들지 마라. 그때 동서독은 핵무기 없었어요. 물론 서독도 한때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지만 미국이나 서방국도 핵무기 만들지 말라 했어요. 우리도 한국에 대한민국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만들지 말았고. 왜냐하면 그 핵무기 만드는 그 당시에는 불법적인 국제의 뭐라 할까 NPT 체제 입장에서 보면 핵무기를 만드는 불법적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꾸 되면 세계가 핵무기로 다 되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위기가 오기 때문에 국제체에서는 핵무기를 잘 못 만들도록 억눌렀어요. 그래서 서독도 할 수 없이 핵무기를 안 만드는 미국의 핵보호 체제 속에 있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서독도 그래서 선택했어요. 동독은 뭐 소련이 지켜주니까 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동서독이 통일되었을 때의 양쪽의 군인들을 반으로 줄이라. 그러니까 군사력을 약화시키겠다는 게 통일. 그랬더니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했어요. 뭐 핵무기, 화학무기 만들 필요도 없고 군사력 반으로 줄이면 우리한테 또 옵니다. 군인들 월급 안 주고 뭐 좋지 않아. 군사력이 많아지면 힘드니까 줄이겠다. 그래서 실제로 줄이려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이제 소련의 지지를 받은 거죠.
근데 정작 영국 프랑스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유럽의 역사는 독일과 프랑스, 영국 간의 싸움이었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러니까 독일 민족에 대한 이것이 부정적인 가능성. 저 분명히 저 통일되면 또다시 옛날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했던 그런 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독일은 반성을 많이 했잖아요. 2차 대전 이렇게 와서 자기들이 죽였던 많은 사람들을 서독의 총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데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여러 번 했잖아요. 진정으로 반성하는데 우리가 잘못됐다. 그러고 서독 사람들한테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을 시켰잖아요. 이제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이제 진정성을 보여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독일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때 프랑스의 목표는 유럽 통합을 주도했거든요. 유럽의 하나의 나라로 되는 것을. 그래서 독일한테 너 독일이 통일되면 더 강해지니까 유럽 통합으로 가는 걸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들어오겠느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동서독이 통합하는 그 자체가 유럽 통합으로 가는 하나의 발걸음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프랑스가 그러면 너 증거로 그 당시에 서독 마르크가 강세였거든. 우리가 유럽이 통합되면 하나의 유럽이 되기 위해서 유로화를 하나, 새로운 화폐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 너 마르크를 없앨 거냐? 우리 없애겠다. 그래가지고 프랑스와 영국이 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마르크가 없잖아요. 유럽에 가면 유로화만 다 했잖아요. 그런 과정으로 다 해서 독일의 서독의 경우는 이번에 통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어떻게든 주변 국가들을 설득시키고 소련의 경우에는 돈으로 주고 심지어는 자기의 화폐도 없애버리면서 유로화를 서로 받아들이면서 통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통일이 되었는데 물론 이제 통일되고 나서 여러 가지 총회는 힘이 참 많이 들었어요. 뭐 결과적으로는 독일이 통일되어서 보면 세계 경제 강국으로 컸습니다. 인구가 8,200명이 됐으니까 보통 한 1억 명 되면 나라 경제 단위 크다 하지 않습니까? 동서로 합치니까 8천. 우리도 뭐 남북 간에 합치면 한 8,000명 가까이 된다 하죠. 뭐 큰 강국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보니까 독일 사람은 가치적인 데 우선을 둬요. 뭐냐면 분단된 나라가 하나로 됐다니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해요. 독일 사람들이 물어보면. 실리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의 나라한테 쪼개지는 걸 합치다는 이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주권이 생겼고 병력 규모도 감소되고 경제가 커지고 그리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수출 1위 국가가 됐어요. 2009년부터는 중국이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 관광산업. 왜냐하면 과거에 동서독이 통일되고 나니까 유럽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광하는 나라가 독일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동독에 문화유산이 많거든. 그래서 막 많은 생각하게 되고 그러고 인구이동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동독이 많이 됐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잘 됐지만 그 과정에서는 참 힘든 것도 많았고 오판도 많았어요. 첫 번째는 통일을 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그 내일 모레 당장 통일하겠다, 곧 통일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왔기 때문에 참 힘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도 많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았고 많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통일되었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동독이 잘 산다니까 한 5년 정도만 통일기금하면은 충분히 경제적으로 다 해결하고 오히려 이익이 생기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처음에 서독에. 왜냐면 동독이 하도 잘 산다니까. 그러니까 동독이 잘 사는 경제에다가 동독이 사회주의 경제로 해서 전부 다 국영기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팔고 이렇게 하면 이익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일시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적자가 났어요. 동독의 재산들을 팔 때 여러 가지 뭐 소유권 문제라든지 뭐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이래서 오히려 더 적자가 나고 5년 만에 통일기금으로 다 해결한다고 하는 것을 5년 만에 못하고 2019년까지 통일기금을 했습니다. 원래 90년이니까 5년, 94년도까지 통일기금 하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2019년까지 통일기금을 계속 연속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동서독 화폐 비율을 1대1로 하니까 당장에는 좋을 것 같지만 동독 경제가 다 무너졌어요. 동독의 수준은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품의 가치가
3원 올려놓으니까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독 경제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경제에 던져놓으니까 자유경제라는 것은 좋은 제품에 값싼 걸 살라 하는데 동독의 제품은 값은 비싼데 제품 질은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찌됐든 동독 사람들 안심을 쉽게 해서 서독의 체제 속으로 다 편입하면서 서독의 복지 체계로 다 바꾸겠어요. 그 당시에 서독은 유럽에서 가장 사회복지가 될 5대 보험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5대 보험을 동독 주민들한테 다 적용한 거예요. 뭐 실업보험, 연금보험, 뭐 다 이런 거, 산재보험, 무슨 뭐 장애보험 다 이런 거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 비용의 거의 50% 이상이 복지 비용으로 다 들어갔어요. 실제로 경제 비용은 한 17%, 8%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비용이 엄청나게 복지 비용을 많이 드니까 그게 어디로 해야 됩니까? 그럼 국민 세금 많이 내야 되죠. 사실은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자동차세, 무슨 담배세 인상 많이 하고 사회보험료 인상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세금 많이 하고 국채도 발행해가지고 채무도 많이 짓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약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통일을 하다 보니까 서독 사람들에서 보면 동독 사람들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있는 사람들 대체로 보면 좀 게을러요. 그러니까 서독 사람들, 동독 사람을 무시하는 게 마음으로. 동독 사람은 통일되어서 같은 민족으로 좋다 생각했더니 서독 사람들이 말에 콧대도 세고 뺀들뺀들 하는 말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이런 갈등들, 이런 것도 생기고 또 대부분 동독 사람들이 잘 사는 서독으로 많이 인구 이동이 되면서 동독은 좀 뭐라 할까 인구가 부족하고 고령화되는 그런 인구 구조의 변동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의 통일 경우로 생각한다면 갑자기 통일이 닥치면 나라와 나라의 통합을 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사회 전체의 국가기관과 또 기업, 시민단체, 국민들이 한꺼번에 다 총체적으로 움직여 나가야 돼요. 통합적으로. 그래서 이 준비가 제대로 많으면 많을수록 그 뒤에 부작용이나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시행착오가 엄청나게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잘 됐지만 그 과정에는 부작용, 시행착오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 이전에도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일상가족 교류라든지 인도적 지원, 다양한 교류 협력, 그리고 정보교류 이런 것들을 해서 상호 이해를 정진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들을 통일되기 이전에 많이 하면 많을수록 좋다. 아니면 그것이 부족하면 이후에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리 많이 해놓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독 주민이 동독 정권에 대해서 한글에서 이루어져서 변화가 일어나듯이 북한에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남북한의 체제가 많은 부분 비슷해지면 좋겠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게 좋겠다. 사실은 북한에도 교회가 있었다면 동독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북한에는 교회가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 없는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사실은 동서독 통일할 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동독의 경우에 하나의 그 사례를 항상 드는 것이 동독의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니콜라이 교회에서 평화 침묵시의 그 모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서독 통일의 역사를 현장에 가보면 항상 안내하는 것이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를 항상 찾아갑니다. 교회. 거기서 모여가지고 월요일 날 예배를 보고 기도를 하고 거기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월요 시위를 했어요. 그것의 모체가 동독의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동독의 변화를 일으켰는데 뭐 북한의 경우는 뭐 종교 그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우리의 많은 기독교 쪽에 있는 분들이 북한의 기독교에 대한 이런 그 신앙의 뭐라 할까 뭐 자유랄까 신앙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북한은 워낙 통제를 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콜 총리처럼 결정적인 시기에 이걸 위기를 이런 기회를 잘 끌고 가고 강력하게 전략적 리더십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성공시키는 통일계획과 짜야 된다. 우리의 경우에도 사실은 남북한은 분단될 이유가 없다. 브란트 수상이 그랬죠. 동서독은 분단될 이유가 있지만 남북한은 죄진 거 없는데 분단되었으니까 분단될
국제법적인 규범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통일할 수 있다 당신들이 하기에 따라서. 그렇지만 현실은 한반도가 동북아의 전략적 어떤 뭐랄까 의미의 요충지, 전략적 이해관이 걸려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 여도 마찬가지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일본, 뭐 또 다른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도 사실은 통일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주변 국가들이 다 우리에게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사실은 주변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현상 유지가 분단된 것이 주변 국가들한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자기들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를 통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통일해야 돼. 우리 주도해야 돼. 우리가 주변 국가들 설득을 시켜야 되죠. 동서독의 통일을 했던 서독 측의 상당히 고위직 외교관이 그렇게 했어요. 한국도 남이 통일하라고 지절로 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주변 국가들하고 평소에 많은 교류를 하고 신뢰를 쌓고 깊숙한 얘기를 할 정도로 통일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 그 나라의 지지를 받도록 한국도 해야 된다. 우리 독일도 했다. 우리는 전범 국가 있고 주변 국가들이 우리를 스스로 분단시켰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는 한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성공적인 나라가 어딨냐. 경제적으로 잘 살지. 민주화가 됐지. 정부와 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IT 산업 됐지 말이야. 한국 국민들을 우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통일로 가야 되고 그 능력을 잘 발휘해서 주변 국가들하고 설득을 시켜가면서 통일해야 된다. 통일 얘기가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독 주민이 서독 체제를 선택했었는데 우리 국제사회에서 특히 유엔에서 인정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자기가 살고자 하는 나라의 체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일종의 민족 자율주의인데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통일하기 싫다. 나 모르겠다. 다른 나라 하는 대로 놔둬버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 민족 구성원들이 우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민족 자율주의적인 정책. 그렇다고 제가 이 민족 자율주의가 뭐 국수주의라든지 뭐 다른 나라하고 배척한 그런 뜻이 아니고 표현하면 열린 민족주의지. 우리 민족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본 정신이 있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지지와 동의를 받는 이런 노릇을 하는 열린 민족주의 정신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런 민족 자율주의적인 원칙을 갖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세입니다. 제가 시사점과 교훈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통일은 우리가 가야 될 목표예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남북 간에 70년 동안, 75년 동안 분단이 되고 하니까 이제 뭐 통일되겠느냐. 특히 요즘 와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뭐 주변 국가들 우리 통일시켜 주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족 자율주의적인 정신에 따라서 또 통일이 언제 또 갑자기 닥쳐올 수도 지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분단되어 있는 것보다는 통일된 것이 우리에게 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 더 이익이 많다는 이런 생각하에서 우리는 통일 비용이나 통일에 대한 부담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없다. 동서독의 경우를 보라 말이지. 그러면 통일한국의 미래 비전을 보면 정치 외교적으로 보면 분단이라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근대적 민족국가 수립을 완성한다. 독일 민족이 통일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자기의 주권을 찾았다. 자주적 주권을 찾았다고 했던 거죠. 우리의 경우에도 왜 우리가 분단돼야 돼? 우리 민족이 5,000년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쳐야죠. 그런 독립된 자주권 이걸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통일되면 우리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이다. 국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더 발전해 나가고 국민들 통합해 난다면 G7 중에 그 다음 G8 되고 싶다. 4080 클럽. 1인당 GNP 4만 불에 인구 8천만 되는 4080 클럽 갈 수 있다. 지금 우리는 3050 클럽 하지 않습니까? 1인당 3만 불에 인구 5천만. 거기 지금 세계 7개 국가밖에 없다 하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 있잖아요. 왜? 우리는 스스로 위상이 높은 거예요. 그럼 통일되면 이제는 4080 갈 수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결집된 민족 영향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되면 동북아의 평화도 가져올 수 있고 세계 평화를 가지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백의 민족이라 하면서 평화의 여국국가를 하지 않습니까? 한반도 통일이 되면 이걸 계기로 해서
동북아의 평화를 가질 수가 있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평화만 오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경제적인 거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한국, 일본, 뭐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이 세계가 서방의 경제의 중심이랐다면 이제는 아시아로 경제 중심이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군사적으로 대립돼 있으면 군사 비용이나 안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자꾸 장애 요소가 꽉 박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더 번창할 수 있는 우리뿐 아니라 주변 국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 그리고 한국은 평화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대륙 경제와 해양 경제를 연결해 주시는 허브 국가로 됐다. 우리 이치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북아 중심의 연계 관광. 동서독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유럽에 제일 많이 가는 관광 국가로 서독으로 많이 간다지 않습니까? 또 통일된 독일로 많이 간다지 않습니까? 남북 간에 통일되면 여기에 엄청난 관광 자원이 있단 말이에요. 되고. 그리고 국토도 우리는 남북한 따로따로 국토 발전을 시키지만 통일되면 남북한 합쳐서 국토를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북한 지역에는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걸 통일된 국가의 자원 부국 국가로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으로는 우리가 분단대립, 이념 대립이 엄청나게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통일되면 이념이 하나로 통합되면 그런 갈등을 없앨 수가 있어서 사회 통합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우수한 민족이고 창의력도 뛰어나고 요즘 한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더 기량을 더 펼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우수한 전통 문화 이런 문화들도 계속 보존하고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많지 않습니까? 모국이 통일되면 전 세계 있는 동포들이 더 우리로 더 결집될 수 있으니까 힘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통일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정말로 미래 비전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비록 분단이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미래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통일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자꾸 교육을 시켜서 현재 기성세대가 하지 못하면 젊은 세대들이 또 이어받아 가지고 통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영역별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학계는 학계대로 또 종교계는 종교대로 또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또 국민은 국민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누구라도 통일에 대한 의식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정도에 따라서는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정도에 따라서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정도에 따른 사람이 자기 하는 일에다가 또 통일 문제를 항상 생각하면서 일하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결집돼야 되고 또 남북 간에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독이 통일 얘기를 잘했다고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결정적일 때는 우리의 힘과 통일 얘기잖아요. 우리의 국력이 세야 우리가 통일을 할 때 주도할 수 있고 또 주변 국가들을 잘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계속 키워놔. 이 힘은 국방력, 경제력, 사회통합력 등등 단결력, 또 외교력 이런 것들이 힘이라고 할 수 있죠. 꼭 국방력만이 힘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우리의 힘을 길러 나가야 되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을 설득시키는 통일외교, 북한과의 협상 이런 걸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이 통일을 위해서 단합하고 그러면서 통일 의지를 계속 키우고 때가 왔을 때 서독의 콜총리처럼 딱 때가 왔을 때 이걸 딱 포착해서 통일의 기회를 우리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포착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합심, 북한 주민 한심, 주변 국가 안심, 삼심이라고 적었습니다만 삼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통일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잘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을 학계나 전문가들이 평소에 많이 해놓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최종으로 마치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다른 강의 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되풀이한다면 통일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 쟁점을 내가 한 4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에 우리 있는 국가들 우리보다 더 힘센 나라들인데 자기들 우리나라를 분단시키는 자기들은 편리하고 더 전략적으로 자기들은 유리한데 우리 통일시켜 주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지정학주 운명론 패배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잘못됐다. 두 번째는 통일이 되면 돈이 많이 든다는데 뭐 꼭 통일할 필요 있느냐, 그냥 이 상태에 있으면서 북한의 어려움을 좀 도와주면 되지 하는 것은 심리적 부담론, 통일 회피론인데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분단되면 분단될수록 돈이 더 많이 든다. 오히려 통일되면 일시적으로는 돈이 좀 들지만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더 이익이 크다. 그걸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어떤 이념 체제의 통일이든 통일만 되면 좋지 않느냐. 이건 무조건 통일지상주의인데 공사나 무력 통일이든 베트남을 봐라 말이야. 통일되고 나서 더 나라 꼬라박지 않았느냐. 남북 예멘 봐라. 통일되더라도 잘못하면 더 경제가 어려우지 않느냐. 그리고 무조건 어떤 이념이나 체제의 통일이 아니라 올바른 체제 이념으로 가야 그 통일된 국가가 정말로 그 구성원들에게 바른 이념, 바른 체제, 바른 경제적 이득, 번영 줄 수 있다. 그럼 북한 핵무기 지금 뭐 핵무기 그 맞겠느냐? 통일되면 우리 건데 그 두자 이런 말 하는데 절대로 동서독 경우에도 핵무기 없는 없었지만 서독의 경우에 핵무기 만들지만 했듯이 핵무기가 있으면 이건 주변 국가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통일되기 이전에는 핵무기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핵무기를 해결해야 한반도에 평화도 오고 교류협력도 더 되고. 근데 지금 북한 핵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교류협력도 되지 않고 경제협력도 되지 않고 유엔 제재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근본 걸림돌이 핵무기다 이거지. 핵무기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는 국제법적으로 분단될 이유가 없다. 통일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국제적인 지지와 협력을 위해 통일 이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죠? 주변 국가들 우리 통일시켜 주겠냐? 이런 패배의식까지는 안 되고. 우리 문제니까 우리가 주변 국가들을 설득하겠다 하는 정신적 자세 필요하다. 그리고 초기 단계의 통일 비용은 일시적으로는 부담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투자 비용이 돼서 통일된 이후에 통일 편익이 커져서 번영하는 통일 국가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통일은 그냥 통일이 아니라 자유, 민주,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그런 통일 국가가 돼야 되지 자유도 없고 인권도 유리도 경제가 낙후되는 이런 통일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핵무기는 우리 민족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진 통일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 하루빨리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핵 문제 해결돼야 남북 관계도 더 진전되고 남북 간의 경제 협력도 되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한반도를 지원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 핵무기가 북한에 계속해서 안보 문제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일들 하기가 힘들어진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분단국 통일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교훈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번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끝으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말씀으로 저는 맺으려고 합니다. 하늘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무엇을 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할 때 하늘이 그 사람들한테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들어주지 가만히 있으면서 게으르고 준비도 하지 않고 이런 나라는 절대로 하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 정신 하에서 우리가 열심히 영역별로 자기의 통일에 관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